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한국은행이 어제 기준금리를 3.5%로 또 동결했습니다. 그런데 은행채 금리가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신용을 담보로 한 각종 금융상품에서 20대들의 부실 징후가 짙어지고 있습니다. 큰 폭의 대출 규모와 연체율까지 역대 최고치를 찍으면서 사회 초년생들의 신용 위험이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K조선은 날로 수주가 극대화되고 있지만 인력면에선 하청과 재하청으로 이어지는 이중 구조가 문제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런 구조가 고착화된 건지, 개선 방법은 뭔지 오늘 이슈 플러스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올 3분기 전 세계 폴더블폰 출하량이 크게 늘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폴더블폰의 점유율이 가장 높은 삼성 디스플레이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말리는 방식의 디스플레이 등 혁신 기술로 시장 공략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시작합니다. 한국은행이 어제 기준금리를 또 한 번 동결하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도 적지 않은데요. 그러나 기대와 달리 오히려 대출금리는 앞으로 가파르게 올라 상단금리가 연 7% 중반에 넘어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민세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준금리 5연속 동결에도 불구하고 대출금리는 뚜렷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제 기준으로 5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변동형 금리는 연 4.05에서 6.949%로 사실상 상단금리는 7%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12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며 상단은 두 달 전보다 0.84% 오른 수준입니다. 최근 대출금리가 들썩이는 데는 미 채권금리가 급등하고 있는 영향이 큽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현지 시간 21일 장중 4.3%를 웃돌며 2007년 이후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추가 금리 인상 등 긴축 기조를 장기간 이어갈 수 있다는 전망이 시장에 적극 반영돼서입니다. 글로벌 시장금리 기준인 미 국채금리가 뛰면서 여파는 국내 시장금리로도 이어졌습니다. 은행의 주요 자금 조달원인 금융채 5년물 금리는 지난 22일 4.412%를 기록하며 5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이후 계속해서 4%대를 유지 중이지만 조만간 4%대 중반을 넘어설 것으로 은행들은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앞으로도 불안한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미국 연준이 한두 번 정도 더 금리 인상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당장 내려가기 좀 어렵다고 봐요. 관건은 대출금리가 얼마나 오르냐인데 은행권에선 올해 연말까지는 인상 흐름이 계속될 수 있다고 예측합니다. 특히 시장금리는 예금금리도 같이 끌어올리는데 주담대 변동금리 지표에 쓰이는 코픽스에 반영돼 금리 상승은 더 가팔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올 연말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100조 원 수준의 금융채도 시장금리를 더 자극하는 요소입니다. 어제 이창용 한은 총재도 연내 기준금리는 인하가 아닌 인상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못 박은 만큼 대출금리는 당분간 강한 상승 압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민세원입니다. 빚더미에 앉은 20대들이 늘고 있다는 소식 자주 접해보셨을 텐데요. 그런데 예상보다 심각한 수준을 감지할 수 있는 징후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용을 관리해야 할 사회 초년생들에게 신용 위험이 번질 수 있어 경각심을 가지고 관리해야 한다는 조언입니다. 김수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신용을 담보로 한 다양한 대출 결제 상품에서
20대들의 부실 징후가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먼저 주택담보대출을 보면 20대 연체율은 역대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최근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올 2분기 기준 20대 연체율은 0.44%로 2018년 이후 가장 높습니다. 은행권에선 통계 작성 이래 최고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비대면으로 대출이 편리한 인터넷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카카오, K, 토스뱅크 등 인뱅의 20대 청년층 신용대출 신규 취급액은 2020년 말 5천억 원에서 지난해 말에는 무려 3조 5천억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연체율도 시중은행과 비교해 2배가량 뛰었습니다. 여기에 새로운 위험 징후도 등장했습니다. 빅테크의 선구매 후불 결제가 대상인데 20대들 사용이 주를 이루는 BNPL의 올 상반기 연체율은 평균 5.8%에 달했습니다. 먼저 구매하고 결제액을 나중에 상환하는 방식은 신용카드와 같은 개념입니다. 현재 카드사 연체율이 1%대임을 고려하면 상당히 위험한 수준에 도달한 상태입니다. 가장 심각하게 들여다봐야 할 부분은 개인 회생입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1에서 5월 20대 개인 회생 접수 건수는 6,993건으로 지난해의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하루에 20명이 넘는 20대 청년이 개인 회생을 신청했다는 의미입니다. 아시다시피 청년들이 영끌 비투를 많이 했잖아요. 이게 사실 소득이 받쳐주지 않는 상황에서 이제 빚을 자꾸 늘리니까 금리가 상승하는 과정에서 부실화가 많이 되는 거고요. 각종 위험 신호들이 하나둘 켜지는 만큼 DSR 규제 강화나 직업 훈련 등 청년 부채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서울경제TV 김수빈입니다. 우리 조선업계 수주 낭보가 잇따르고 있지만 정작 일할 사람이 문제라는 지적이 꾸준합니다. 위험하고 고된 노동에도 월급은 적다는 인식 탓에 일할 사람을 구하기가 어려운 모습인데요. 특히 하청과 재하청으로 이어지는 구조적인 문제는 시급히 풀어야 할 숙제란 목소리가 큽니다. 김효진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우선 우리 조선업계 하청, 이 재하청 구조가 이중 구조가 문제라는 지적이 꾸준한데 왜 이런 구조가 고착화된 겁니까? 네, 조선 업종의 특수성과 가격 경쟁력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조선업계는 수주 상황에 따라 필요 인력이 많을 때가 있고 적은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 입장에서는 업황에 따라서 노동자 수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해고가 어려운 직접 고용보다는 하청업체를 활용해서 인력을 조정합니다. 또 조선소가 야외에 있다 보니 기상 상황에 영향을 많이 받는데요. 기상 상황이 안 좋은 경우에는 작업을 아예 할 수가 없다 보니 납기일을 맞추려면 추가 인원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또 납기일까지 단기간 동안 추가 인원을 고용하려면 이 원청은 사내 협력사인 하청업체 그리고 하청업체는 물량팀이라고 하는 재하청업체를 통해 투입 노동자 수를 조정하는 것이 편하기 때문에 이 원청, 하청 그리고 재하청 구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국과의 가격 경쟁 때문에 하청 방식을 고수하기도 하는데요. 중국도 이런 하청 방식을 사용하고 있고 또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임금이 낮기 때문에 생산 비용도 좀 더 낮습니다. 우리 조선업계가 친환경 기술이 들어간 고부가 가치선에 경쟁력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선박을 발주하는 선주들이 가격을 안 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중국과의 가격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직접 고용보다는 노동력 유지 비용이 좀 더 적은 하청 방식을 고수하는 겁니다. 예, 왜 이런 노동 이중 구조가 인력난을 부추긴다는 이런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네, 이 하도급으로 갈수록 노동 안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조선소가 수주가 잘 안 되면 재하청업체인 물량팀이 가장 먼저 일감이 없어지고 그 다음으로는 하청업체인 사내 협력사의 일감이 없어지고 마지막에 직영사인 원청에 직고용된 노동자들이 해고가 됩니다. 이 노동자 입장에서는 타 업종에 비해 임금이 낮은데 노동 안정성도 떨어지고 업무도 고강도니까 선택할 이유가 적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이중구조가 계속되다 보니 신임 노동자도 모집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수주 정체 시기에 타 산업군으로 떠났던 베테랑 노동자들도 돌아오게 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 공정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물량팀의 일부 경력이 오래된 베테랑 노동자들을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하청으로 갈수록 임금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이게 단기적으로 가격 경쟁력을 낮추기 위해서 또 인력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기 위해서 이런 하청 방식을 채택한 건데 인력 이탈이 계속되면 이 산업 경쟁력 악화로 또 이어질 것 같은데 이 하청, 재하청 구조를 개선할 방법이 좀 있을까요? 네,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보니까요. 네. 탄력적인 인력 운영이 필요한 산업의 특성상 지금의 하청, 재하청 구조를 완전히 갑자기 바꾸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직영사가 사내 협력업체와 물량팀에서 직접 고용 인원을 뽑아갈 수 있는 기회를 더 열어둔다면 인력 이탈은 적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옵니다. 과거에는 보통 직영사들이 20에서 30% 되는 직고용 노동자들을 바로 신입으로 뽑는 경우는 적었고 사내 협력업체 노동자 중에서 뽑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청업체에서 열심히 일하면 정규직이 될 수 있다 이런 기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7, 8년간은 그런 고용 방식이 없어져서 기대감도 사라지고 하청업체에서의 인력 이탈도 심해졌습니다. 직영사 입장에서도 직고용 인원을 너무 많이 늘린다면 부담이 되겠지만 이 직영사는 생산 공정별 표준과 노하우 기준 그리고 평가 기준들을 확보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하청업체에 숙련된 노동자들을 직고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최근에 우리 조선업계 수주 소식이 반갑게 들리고 있는데 현재 수주 상황이 좀 어떻게 됩니까? 네, 조선 3사를 중심으로 고급 기술력, 높은 가격에 고부가 친환경선 위주로 수주 릴레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총 25척, 63억 달러를 수주해서 올해 수주 목표 95억 달러의 66%를 달성했습니다. HD 한국조선해양은 현재까지 총 116척, 152억 6천 달러를 수주해 연간 수주 목표의 96.9%를 달성했습니다. 또 5월 한화의 인수로 새롭게 출발한 하나오션도 수주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LNG 운반선 5척과 특수선 4척을 비롯해서 총 9척, 약 14억 7천 달러를 수주해 올해 수주 목표의 21%를 채웠습니다. 네, 오늘은 K조선의 하청, 재하청 구조에 대해 김효진 기자와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 세계 폴더블폰 수요가 3분기에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 폴더블폰 패널 시장 1위인 삼성 디스플레이의 점유율도 큰 폭으로 오를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삼성 디스플레이는 말리는 방식의 디스플레이 등 혁신 기술로 시장 공략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윤혜림 기자입니다. 시장조사기관 DSCC에 따르면 전 세계 폴더블폰 출하량은 2분기 220만 대에서 3분기 690만 대로 213.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삼성전자 폴더블폰 신제품 갤럭시 Z 폴드, 플립5 출시 효과에 더해 오포, 화웨이 등 중국 스마트폰 업체들도 잇따라 폴더블폰을 내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DSCC는 3분기 폴더블폰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72% 점유율로 1위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삼성전자의 유기발광 다이오드 패널을 공급하는 삼성 디스플레이의 시장 점유율도 높아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DSCC는 3분기 삼성 디스플레이의 시장 점유율이 지난 분기 63%에서 3분기 78%까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여기에 삼성 디스플레이는 새로운 형태의 OLED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 5월 공개한 롤러블 디스플레이는 화면을 펼치면 최대 5배 이상 늘어납니다. 이외에도 360도로 동작하는 새로운 폴더블폰 콘셉트의 플렉스 인앤아웃과 폴더블과 슬라이더블 두 가지 기술을 결합한 플렉스 하이브리드를 선보였습니다. 최근엔 원통형 OLED를 공개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모바일 분야에서 쌓아온 OLED 기술력을 바탕으로 자동차용 디스플레이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겁니다. 삼성 디스플레이는 최대 고객사인 삼성전자 외에도 공급처 다변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애플이 폴더블 기기 특허를 취득하며 폴더블폰 시장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윤혜림입니다. 갤럭시 Z5 시리즈가 출시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늘어나는 자급제 구매 수요를 겨냥해 이커머스 업계가 멤버십 할인 등 여러 프로모션을 내세워 치열한 가격 경쟁을 하고 있는데요. 매일매일 할인율이 달라져 구매 날짜의 가격을 비교해야 더 저렴하게 새 폰을 장만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서지은 기자입니다. 이커머스의 자급제폰 할인 경쟁이 치열합니다.
갤럭시 Z 폴드 5 512기가를 오늘 쿠팡에서 구매할 경우 삼성 공식몰 판매 가격인 221만 8천 원에서 11만 9,700원을 즉시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유료 멤버십인 와우 전용 할인까지 적용되면 3만 6천 원 더 저렴해집니다. 습도 기본가는 삼성 공식몰 판매 가격과 같지만 신세계 그룹사 카드로 결제 시 약 5%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티몬과 위메프의 경우는 기본가에서 약 10% 넘게 할인된 가격으로 최신 핸드폰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유통 채널들의 온라인 구매가를 비교해보면 기본가와 할인율이 달라 최종 결제 금액은 천차만별입니다. 오늘 기준 갤럭시 Z 폴드 5를 가장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플랫폼은 티몬이지만 기기별 날짜별로 할인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근 통신사를 거치지 않고 자급제 폰을 구매하려는 수요가 늘면서 온라인 유통 채널의 가격 눈치 싸움이 치열해진 것입니다. 예전에는 통신사 끼고 이렇게 구매를 했었었는데 요즘에 사실 젊은 세대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보 접근성이 훨씬 확장됐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커머스마다 할인율이 시기별로 달라지는 만큼 구매 시점에 맞춰 가격을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기준으로 가장 저렴한 티몬의 경우 지난 18일 기준 할인 없이 기본가로 판매했고 쿠팡에선 즉시 할인을 통해 갤럭시 Z 폴드 5를 210만 원대에 판매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이나 애플 등 대기업들은 오픈마켓들과 거래를 할 때 판매 수량과 마진율을 모두 고려해 할인가를 측정하기 때문에 가격이 다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지은입니다. 건설 제조에서 친환경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IS 동서가 유럽 전문 기업을 사들여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을 강화했습니다. 이번 인수를 통해 독일 국경과 인접한 지역에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공장을 보유하게 됐는데요. 유럽 진출 교두보를 확보했다는 평가입니다. 이재영 기자입니다. IS 동서가 그간 국내에서 구축한 폐배터리 밸류체인을 해외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IS 동서는 최근 유럽 배터리 재활용 업체 BTS 테크놀로지 지분 78.2%를 취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의 포트폴리오를 강화하고 유럽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BTS 테크놀로지는 슬로바키아, 폴란드, 헝가리 등의 4개의 환경 폐기물 처리 기업 등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로 이 중 폴란드 오스와 지역에 폐배터리 전처리 공장을 건설 중입니다. 이 공장에선 전기차 약 5만 대 분량의 폐배터리 처리가 가능할 걸로 예상되는데 수명을 다한 전기차 배터리가 본격적으로 나오는 2025년에 그 성과가 극대화될 걸로 보입니다. 실제 시장 조사 기관 S&E 리서치는 지난 2월 글로벌 전기차 폐차 대수가 2025년 56만 대에서 2040년 4,277만 대로 늘어날 걸로 전망한 바 있어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에 날개가 달릴 전망입니다. 또 BTS 테크놀로지는 유럽에 진출해 있는 국내 2차 전지 제조 및 소재사, 자동차 회사, 전자회사 등 다양한 배터리 메이저 고객사와 유럽 주요 국가 45개 거점을 보유한 슬로바키아 최대 재활용 기업 등 현지 재활용 업체들과 튼튼한 전략적 협업 관계를 구축하고 있어 유럽의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을 선점하는 데 도움이 될 걸로 보입니다. IS 동서는 그간 폐배터리 원재료 확보, 전처리, 후처리 일괄 공정에 대한 리사이클링 밸류 체인을 완성해 오고 있습니다. 폐배터리를 확보하기 위한 인선모터스, 전처리 과정을 이끌 ISBM 솔루션, 후처리 공정을 맡을 ISTMC 등의 관련 기업을 자회사로 두고 있습니다. 한편 IS 동서는 오는 2025년부터 오창 테크노폴리스 내 약 3만 평 부지에 폐배터리 재활용 전처리와 후처리 시설을 단계적으로 건립하며 첨단 리사이클 인프라도 구축할 예정입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현대차가 5세대 완전 변경 모델 디올 뉴 산타페를 출시했죠. 이 각진 외관이 눈길을 끌었는데요. 새로워진 디자인에 확장된 공간감이 돋보였습니다. 박세아 기자가 몰아봤습니다. 운전석에 앉자 탁 트인 시야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가속 페달을 밟으니 부드럽게 앞으로 나아갑니다. 핸들링은 가볍고 코너링에는 흔들림이 크지 않았습니다. 시승한 모델은 5세대 완전 변경 모델 디올 뉴 산타페 가솔린 2.5 터보 2WD. 각진 형상에 강인하면서도 견고한 디자인이 눈길을 끕니다.
큰 차체 전면부에 현대차 고유의 H라이트 헤드램프를 통해 미래지향적인 이미지가 더해졌습니다. 실내에는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탑재돼 고급스러움을 줬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4세대에 비해 커진 공간입니다. 전장과 축간 거리가 모두 늘었습니다. 차박과 캠핑이 가능할 정도로 내부 공간이 여유롭습니다. 2열 시트를 접으면 성인이 누워도 공간이 남을 만큼 넉넉합니다. 트렁크 공간은 동급 최고 수준인 725리터 용량을 갖췄습니다. 제원은 전장 4,830mm, 축간거리 2,815mm, 전폭 1,900mm, 전고 1,720mm입니다. 넉넉한 공간감과 새로워진 디자인을 갖춘 신형 산타페가 하반기 SUV 시장에서 선전할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박세아입니다. 글로벌 워치입니다. 선거 개입 혐의로 기소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머그샷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반듯한 정장을 입고는 미간을 잔뜩 찌푸린 채 카메라를 노려봅니다. 불만이 가득한 표정인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동안 검찰에 여러 번 출석하면서 머그샷 촬영을 피해 가까스로 체면을 유지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4번째 검찰 출석에서는 머그샷 촬영을 피할 수 없었는데요. 이로써 트럼프는 머그샷을 찍은 최초의 전직 미국 대통령이 됐습니다. 누리꾼들 사이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머그샷에서 어떤 표정을 지을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기도 했는데요. 웃지 않고 저항적으로 보이길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로 자신의 머그샷을 옛 트위터 X에 올리면서 선거 개입 사건에 대해 결코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왕위 계승 서열 1위인 스페인 국왕의 장녀가 군에 입대해 군사훈련을 받습니다. 공주가 국왕과 왕비의 배웅을 받으면서 입대하는 모습입니다. 국왕 펠리페 6세의 맏딸인 레오노르 공주는 육군과 해군, 공군사관학교를 거치면서 3년간 군사훈련을 받을 예정인데요. 입헌 군주국인 스페인에서는 왕위를 계승할 가능성이 높은 왕족은 의무적으로 군 복무를 마쳐야 합니다. 국왕이 군 통수권자로서 총사령관직을 맡기 때문인데요. 공주는 입대하면서 긴장되지만 열정을 다해 군 훈련에 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중남미에서 가뭄이 이어지면서 파나마 운하에 배 운항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태평양과 대서양을 잇는 물류의 동맥인 파나마 운하 지역. 전 세계 화물선의 40%가 지나가는 요지입니다. 그런데 최근 가뭄으로 수위가 낮아지면서 파나마 운하청은 운하를 지나는 선박수와 화물 적재 용량을 크게 줄였습니다. 선박 수백 척의 정체가 심해 운하를 지나려면 최대 20일을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있다는데요. 파나마 운하청은 기후변화로 인해 가뭄이 계속되면서 운하 통제를 10개월 더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독립기념일을 맞아서 세계 곳곳에서 지지가 이어졌습니다. 프랑스 파리의 에펠탑이 우크라이나 국기를 상징하는 파란색과 노란색 조명으로 물들었습니다. 전쟁 후 2번째로 맞는 우크라이나 독립기념일인 현지 시간 24일. 사람들이 에펠탑 앞에서 우크라이나 국기를 흔들고 사진을 찍습니다. 여전히 우크라이나에서는 러시아의 공습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미 백악관은 이날 우크라이나가 자유를 되찾을 때까지 굳건히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워치였습니다. 검찰이 1조 5천억 원대 피해를 낸 라임 사태 재수사를 본격화했습니다. 검찰은 확보한 특혜성 환매 자료로 라임 자산운용이 일부 유력 인사에게 특혜성 환매를 해줬는지, 이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할 방침입니다. 정부가 추석 연휴와 개천절 사이 징검다리일인 10월 2일을 두고 임시 공휴일 지정을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국무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추석 연휴에 들어가는 다음 달 28일부터 개천절까지 6일간의 연휴가 생깁니다. 국민연금이 KT 김영섭 대표이사의 선임 안건에 찬성표를 던지기로 했습니다. 국민연금은 올해 6월 기준 KT 지분 7.99%를 보유한 최대 주주입니다.
기아가 중국 쓰촨성 청두에 위치한 중국 서부 국제 박람성에서 열린 2023 청두 국제 모토쇼에서 EV5의 디자인을 공개했습니다. EV5는 중국 시장을 노려 현지에서 생산하는 첫 전용 전기차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신지수입니다. 비가 그치고 날이 다시 무더워졌죠. 현재 남부지방과 내륙 곳곳으로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특보가 내려진 일부 충남권 내륙과 전남권은 모레까지 체감온도가 33도 안팎으로 오르겠습니다. 주말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 토요일은 30도, 일요일 31도 보이겠고요.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강한 볕이 구름 사이를 통과하겠습니다. 자외선 지수 나쁨 단계가 예상됩니다. 외출하실 때 모자나 양산 착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내일 낮 기온 서울 30도, 청주와 대전은 31도 보이겠습니다. 동해안 지방은 낮 기온이 30도를 밑돌겠습니다. 속초와 울진이 28도에 머물겠습니다. 남부지방 광주와 대구의 낮 기온이 32도까지 오르겠고요. 습도가 높아 더 무덥겠습니다. 내일 해상에도 구름 많겠고 물결은 잔잔하겠습니다. 월요일에는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남에 비가 시작되면서 화요일 전국적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센 경제 라이브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